벨 에포크, 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 전까지를 일컫는 프랑스어인데 해석하면 아름다운 시절, 좋았던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절은 과연 누구에게 좋았던 시절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근대 디자인의 혁명적 시작을 알린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 즉 미술공예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술계열 아카데미에서 디자인의 흐름을 공부할 때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미술공예 운동입니다. 그럼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공예 운동이 시작된 그 시대적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벨 에포크, 유럽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구렁텅이로 들어가기 전 19세기 말부터 제국주의 팽창 그리고 기술과 경제 발전을 구가하던 시기를 벨 에포크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는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 발달, 그에 따른 경제성장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은 경제성장의 자신감에 취해 팽창의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세계사적 악행을 저지르지만 그 불행의 관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기가 모두에게 아름다운 시기였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업혁명의 이면, 즉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노동환경, 범죄와 매춘이 횡행하는 무질서, 극심한 빈부격차, 절대 빈곤과 실업 등의 문제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시절은 당시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무관한 것이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좋은 예술과 디자인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윌리엄 모리스입니다. 미술공예 운동이란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수공예의 활성화 그리고 노동과 예술 형태의 개선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일련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데 이 운동의 모태가 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윌리엄 모리스입니다. 하지만 모리스는 이렇게 축약된 문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선 그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문제의식의 근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의식의 배경은 당연히 당시의 사회 문제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달, 기계 생산의 증가, 공업도시의 확산, 그리고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중산계급의 성장,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한 부의 편중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임금, 노동력 착취, 빈부격차를 불러오고 결국 물가 상승, 절대빈곤, 실업, 그리고 범죄의 증가라는 인류가 처음으로 당면하는 그야말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현실을 비판하는 사상가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 윌리엄 모리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명의 사상가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토마스 칼라일과 존 러스킨입니다. 먼저 토마스 칼라일은 산업화된 영국 사회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해서 중세 봉건 제도를 연구한 사람인데 그는 기계화된 산업사회가 인간의 가치를 소외시키고 파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산업화의 병폐인 기근, 폭력, 재난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세의 온정주의를 접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세의 농노는 영주에게 예속되어 의무를 부담하기는 했지만 그 반면 영주 역시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서로 상호 의무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칼라일은 이를 중세의 온정주의라고 불렀는데 중세 봉건 시대의 제도를 그리워했다는 것이 과거지향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산업혁명 시기에 민중들의 삶은 그저 자본가를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노예이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보호해주지 않는 그야말로 중세 농노보다도 못한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었다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러스킨은 예술은 예술가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삶의 질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술의 빈곤이나 건강함이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모리스의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칼라일처럼 러스킨도 공장 노동이 비인간화를 발생시키므로 전반적인 사회 개혁을 통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노동을 강조했는데, 그 모델로 중세 노동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고딕의 본성에서 중세 고딕 건축물을 지었던 노동에 주목했는데, 그가 파악했던 중세 노동 조건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모리스는 이 점에서 영감을 받아서 일의 기쁨을 즐길 수 있는 사회를 주장했습니다. 러스킨은 또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 사이의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러스킨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항상 이 둘을 분리하려 한다. 어떤 사람은 항상 생각하길 바라고 나머지는 항상 노동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전자를 신사라고 부르고 후자는 노동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반대로 노동자는 종종 생각해야 하고 사상가는 종종 일해야 한다. 그로 인해 이 둘 모두가 최상의 의미로 신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자는 항상 자신의 형제, 여기서 형제는 사상가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형제를 시기하고 사상가는 노동자를 경멸하기 때문에 그들 모두 비신사적이다. 이 사회의 대중은 병적인 사상가와 비참한 노동자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 생략을 하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솜씨 좋은 수공예가가 된다면 육체 노동의 불명예가 모두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 역시 모리스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윌리엄 모리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1834년 런던의 월섬 스토어에서 부유한 사업가인 아버지와 명문가 출신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고고학과 고딕 건축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인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는데, 대학에서도 고고학 그리고 역사, 특히 중세사 공부에 열중합니다. 한편 종교 문제, 사회 문제, 공장법 등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러스킨의 고딕의 본성을 읽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러스킨은 앞서 언급한 대로 중세 수공업자들은 자유롭고 즐거움을 느끼는 환경에서 노동을 했는데, 산업혁명 이후 기계 생산이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은 노예 상태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 예술을 수단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은 모리스의 평생의 사상이 됩니다. 그럼 모리스의 사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리스 역시 산업혁명을 비판했는데 그 당시의 병폐를 세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었다고 보았고, 둘째는 계급 간의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으며, 셋째는 일상용품이 기계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제작했을 때보다 미적인 면에서 부족하다, 즉 미학이 쇠퇴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업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이 파괴되었을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부의 편중, 계급 간의 빈부격차 역시 자본이 편중되어 부르주아라고 하는 새로운 중산계급이 기존 귀족 계급들의 부를 뛰어넘었을 정도니까 그건 역시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모리스가 주목한 기계 생산에 의한 미학의 쇠퇴는 어떤 의미일까요? 모리스에게 미학의 쇠퇴는 예술과 일상생활의 분리를 의미하는데, 모리스는 그 원인을 산업화와 그리고 예술을 위한 예술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먼저 산업화가 일상용품의 품질과 미적의 질을 저하시켰다는 것입니다. 산업화는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불러왔고, 그 과정에서 제품의 아름다움은 고려하지 않은 값싸고 질 낮은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예술은 천편일률적으로 저속화되어 갔고 예술 역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자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자율성,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와의 결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술은 일상생활과 분리되었고 조잡하고 과도한 장식으로 치장된 물건들이 예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모리스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술의 자리를 대체한 것은 지나치게 장식적이거나 정교하기만 하다. 지나치게 장식만을 강조한 제품은 저속하고 추하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한다. 다른 한편 의도적으로 아름답게 만든 제품은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그 아름다움은 가식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미를 발산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디자이너와 수공예 사이에 협력 없이 디자이너에서 곧바로 기계 생산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기계 생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모리스는 여기에서 해법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바로 디자이너와 공예가 사이의 협력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스가 기계 생산을 비판했다고 해서 기계 생산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기계를 잘 사용한다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노동자에게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을 위한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리스에 따르면 예술을 위한 예술은 예술 활동을 다른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즉 삶과 동떨어진 다른 차원의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사고는 예술가를 천재처럼 신화화하면서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일부 예술가들은 이런 소외를 은근히 바라기도 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실용적 기능을 배제한 예술품, 비평가와 예술가 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된 그런 것들만 만든다고 비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리스는 예술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술가는 되도록 인류 전체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모리스는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예술의 대중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모리스는 공예는 일상생활과 가장 친밀한 예술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존까지는 공예는 예술이 아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 중세 이후 공예는 예술이 아니라 기술로 생각되었고 공예가는 단순한 기능직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공예가는 창조나 상상력과는 무관하고 창조적인 예술가에게 지시를 받는 단순한 노동자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모리스는 이런 인식이야말로 예술의 쇠퇴를 초래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공예가 예술의 지위를 확보하면 일상생활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공예와 일상생활은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리스는 그 이유를 기존 예술 개념의 잘못된 범주화에서 찾았습니다. 기존의 예술은 순수예술과 장식예술을 구분했는데 모리스는 이 구분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예술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즉 순수예술과 장식예술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순수예술은 소수를 위한 즐거움으로 고립되었고 장식예술은 제조업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질적으로 저하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순수예술의 직관과 상상력을 장식예술이 배우고 순수예술은 장식예술로부터 장식과 기능을 배운다면 산업제품의 문제점인 미학의 퇴보를 개선하고 아름답고 실용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과 괴리된 예술이 아니라 생활 속의 예술,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예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날에는 예술의 민주화라고들 부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스는 러스킨이 말한 것처럼 예술은 당시의 사회의 질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예술과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목적은 공공복리에 봉사하는 것, 즉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리스는 예술가 역시 하나의 시민으로서 그 역할과 범위 내에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니며 예술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생산력,
문화의 발달 등과 같은 사회적 조건과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존립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모리스는 예술가 개념을 예술 제작자 개념으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예술 제작자라 함은 기존의 예술가는 물론 공예가 그리고 산업 미술품을 생산하는 노동자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예컨대 건축에 참여하는 수공예가들 역시 예술 제작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예술을 공유했던 시대가 중세였다고 판단하고 중세에서 예술 제작의 모범을 찾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목한 것이 바로 중세의 길드 체계였던 겁니다. 영국은 프랑스와의 100년 전쟁이라는 긴 전쟁을 치른 뒤에 곧바로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30년간의 내전을 치릅니다. 이처럼 장기간의 전쟁은 전쟁 무기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한 기술 발달을 가져옵니다. 반면 왕에게 전쟁 물자를 제공하던 당시 봉건 영주들, 즉 지주들은 빚더미에 앉아 가난해지게 되는데 이처럼 가난해진 지주들은 그나마 남아있던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상공업 분야에 뛰어듭니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가 더욱 발달하게 되고 기계의 사용은 증대해져 갔으며 결국 18세기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되고 산업혁명이 극에 달한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는 더욱 공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효율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 공정에 맞는 분업은 당연한 것이 되며 이 과정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노동자는 기계 공정의 일부가 됩니다. 결국 중세 봉건 영주의 일부는 자본가인 상공업자로, 농노였던 자들은 공동 노동자로 치환되는데 과거 영주가 농노에 대해서 부담했던 보호 의무마저 없어진 상태에서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고고학과 중세에 대한 탐구를 했던 모리스는 당시의 현실을 보면서 중세와 비교하게 됩니다. 중세에는 하나의 제품을 시작에서 완성까지 한 명의 노동자가 수행함으로써 노동자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믿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리스가 수공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해서 간해수공업 같은 낮은 단위의 생산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게 규모 있는 예술 생산을 지향했는데 이를 위한 바람직한 형태로 당시의 기계에 종속된 대규모 공장 노동이 아닌 예술가, 공예가, 노동자 등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좀 더 민주화된 형태를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떠올린 것이 중세의 길드 체계였습니다. 길드는 상공업자들이 중세시대의 계급 제도 하에서 조합의 힘을 통해 자유로운 노동을 확보하는 수단이었다고 봤습니다. 즉, 길드에서의 모든 생산은 개인적이었고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시민의 지위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분업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리스가 길드 체계 자체를 무작정 동경한 것도 아니고 근대 생산 체계를 퇴보시켜서 중세로 돌아가자는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중세 제작 형태를 도입하여 현실에 맞게 적절히 수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장황한 얘기가 됐는데요. 모리스의 사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 그중 심각한 것은 기계 생산이 가져온 인간성의 상실과 노동의 퇴보이다.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들은 아름다움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미학의 퇴보를 가져왔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사회로부터 등을 돌렸고 공예가는 가치를 잃고 노동자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대중의 삶은 예술과 더욱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니 이 구조를 변혁해야 하는데 기계 생산에 의존하는 대규모 공장 노동을 타파하고 중세 길드 체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수공예 중심의 중소단위 조직에서 보다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즐거움을 주는 노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활예술품을 생산하자. 이렇게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예술 제작자들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과 미술 분야의 논문을 검색해보면 미술공예 운동과 윌리엄 모리스를 주제로 한 것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유추해보면 윌리엄 모리스는 명확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고 실제로 영국 내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철학 분야를 제외하고 특히 예술 분야의 논문에서는 모리스의 이와 같은 사상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맥락을 지운 추상적이고 공허한 이야기들, 문장들을 반복하는 논문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미술공예 운동은 어떤 시각적인 형태나 문양을 통해서 통일된 양식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분석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을 특히 예술적 행위와 노동을 통해 변혁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일련의 움직임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예술교육자들에게 말하고 싶은데요. 윌리엄 모리스는 사회주의자였다.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히면 그의 사상적 토대와 주장을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그 단어는 빼고 어째서 모더니즘의 태동, 장인정신 장려, 윤리적 접근 이런 핵심을 비껴난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모리스와 예술공예 운동을 추앙하면서 예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주장한 윌리엄 모리스를 오히려 모욕하는 게 아닐까요? 빈부격차, 물가 상승, 실업, 재해로 인한 사망, 범죄의 증가 등 19세기 유럽이 당면했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저가의 공습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잡한 디자인, 품질의 저하,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의 질의 저하 이런 것들은 과거를 반추해보면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술 제작자들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윌리엄 모리스의 레드하우스, 모리스 앤 컴퍼니, 캘럼 스콧 프레스 등 그가 자신의 사상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살펴보고 또 그의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